페이지 식품의 변질 부분입니다. 자, 식품의 변질. 음식이 썩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몸에 좋게 유익하게 변한 것도 변질,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질의 지금 종류를 먼저 밑에 보시면, 자, 이 첫 번째 부패 나왔죠. 미생물에 의해서 악취와 유해성 물질이 생성되는 현상, 썩은 거라고 얘기하죠. 자, 산패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방이 썩은 걸 산패라고 얘기합니다. 지방 물질이 변한 걸 우리가 산패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변패는 탄수화물, 주로 탄수화물 성분이 미생물에 작용돼서 변질된 걸 변패라고 얘기하고요. 자, 발효는 우리 몸에 유익하게 변하게 된 걸 우리가 이거를 발효라고 얘기하게 되고, 자, 후라는 보통적으로 단백질 식품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현상으로 이거를 후란이라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변질의 종류, 부패, 산패, 변패, 그 다음 발효, 후란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부패 판정. 얘 음식이 썩었냐 안 썩었냐 이거를 어떻게 판정하는 거야? 보통적으로 우리가 음식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어떻게 맡아봐요? 냄새를 맡아봅니다. 냄새를 먼저 맡아봐서 얘네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손으로 만져보죠. 그럼 끈적끈적한 애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얘네가 촉각으로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시각적으로도 곰팡이가 핀다거나 뭐 이러면은 당연히 이걸 관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본능과 비슷한 거야. 본능. 내가 뭐 보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본능이잖아. 관능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 능력을 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더 되게 애매한 단계가 있을 때도 있단 말이야.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도 더 모를 때는 생균수를 검사한다는 거죠. 생균수 검사했을 때 1g당 10에서 7승에서 8승 사이면 이거는 썩었다라고 판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검사했는데 10에서 6승이 나왔다. 안 썩은 거야. 부패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10에서 뭐 12승 이런 거 나와. 그럼 당연히 썩은 거라는 거죠. 그거의 지표가 10에서 7승 1g당. 생균수를 검사했을 때 10에서 7승에서 8승 사이면 무조건 이 제품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화학적 검사는 이거는 별로 안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거에 관해서 문제가 쭉 나오죠. 쭉쭉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식품의 보존법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23번 이거 문제 한번 볼까? 생선의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 지표가 되는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육류야. 생선 및 육류. 자, 요게 지금 나오지 않은 건데 나왔는데, 자, 먼저 휘발성 염기질소 나오고요. 암모니아가 뭘까, 얘들아? 약간 신내를 암모니아 냄새라고 얘기하죠. 신냄새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패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트리메트라민, 비린내가 더 심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초기 부패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아크릴레는 뭐냐? 기름을 태웠을 때, 기름을 태우면요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눈이 쾌쾌하고요, 냄새가 안 좋지. 그게 아크릴레이야. 기름을 태웠을 때 나타나는 청색 연기를 아크릴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기름이 부패한 거야? 아니죠. 기름을 태운 거지 부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4번이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식품의 부패의 보존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식품을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조리 기본 중에 기본인 거지. 아무리 내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데 식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 내가 만약에 쪽파 한 달 사는데 오늘 하루에 쪽파 한 달 다 못 쓸 거 아니야. 그럼 얘네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야 코스트를 낮출 거 아니에요.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쪽파 오늘 한 단 사갖고 다 버리고 다음 달에 또 사고 다음 달에 또 사버리면 손님한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남겨가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식품을 어떻게 하면 오래 보관할 거에 대한 거는 기본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 보관하는 거. 화무면 김치를 담갔어. 근데 김치를 담갔는데 이거 보관 방법도 모른다면 한 달 안에 김치를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식품의 보존은 아주 조리사 품목 중에 기본 기능 중에 아주 기본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럼 목적을 봅시다. 식품이 당연히 손실을 썩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거고요.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영양가를 유지하며 운반이 편리하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도 공급할 수 있고 생산되지 않는 이 시기에도 얘네를 보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봐봐, 사과하고 배는 가을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린 과일 가게 가면 어때? 매일 볼 수 있잖아. 이게 식품의 보관 방법이라는 거야. 생강이 맨날 나오나? 아니야. 한철 나와. 모든 야채가 한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한철만 나오는 게 뭐가 또 있을까? 수박도요. 한철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건 뭐야? 보관을 잘 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치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현명했던 거지. 옛날에 어떻게 보관했어요? 땅을 팠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그건 뭐야? 식품의 보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름철에 우리가 김치를 못 먹으니까 동치미나 이런 것들 한겨울 나서 동치미를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보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품의 보존법. 생산되지 않은 시기에 당연히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변질된 식품을 섭취해서 위생상의 방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떤 방법이냐? 건조를 시키라는 거예요. 미생물이 15% 이하이면은 당연히 음식이 썩지 않게 되니까 건조를 시켜라. 그러니 오징어가 나오지 않는 산골짜기에서도 반건조 오징어나 마른 오징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존법, 건조법을 이용한 거라는 거죠. 자, 멸치 마찬가지예요. 건조를 해서 여기 배양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건조법을 씁니다. 그럼 어떤 건조법이 있냐? 자연에 건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건조하는 거는 천일 건조. 요거는 뭐예요? 조기. 소금 뿌려서 말린 게 조기거든요. 천일 건조법이 있고요. 자연 동거법, 북어 황태. 어이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서 말리는 방법, 자연 동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인공 건조법에는 뭐 열풍 건조, 냉풍 건조, 분무 건조 이런 것도 있는데 한 번씩만 읽어봅시다. 자, 열풍 건조 이것들은 열을 가해서 건조시키는 거고요. 얘네는 냉풍,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 자, 분무 건조 요거 내용 적어놓을게요. 분유, 분말 커피, 분말 가즈. 그죠? 분유는 조제를 해서 스프레이 같은 건에다가 이렇게 쏩니다. 쏜과 즉시에 바로 가루를 말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유 형태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자판기 커피도 마찬가지죠. 알갱이 안 떠, 자판기 커피 먹으면요, 알갱이가 안 떠있고 다 녹아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분무 건조법을 이용한 건조법. 우리가 커피 믹스에는 설탕이라는 게 다 따로 들어있지. 근데 자판기용 커피는 보면요, 거의 이렇게 액상으로 다 섞어져 있습니다. 분무 건조법을 이용해서 다 건조시켜서 빠르게 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동결 건조. 자, 적어놓을게요. 한첨, 당면 건조의 대표적인 건조법 동결 건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강압 건조, 그 다음에 배건법도 적어놓을게요. 보리차, 커피 원두, 그 다음에 옥수차. 커피 원두가 원래 나무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게 색깔이지 않았거든. 어떻게 한 거야? 로스팅이라고 얘기하죠. 볶은 거죠. 볶으면서 수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볶음과 동시에 뭐가 났어요? 특유의 향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보리도 원래 그렇게 보리차가 구수한가? 아니죠. 볶아서 건조시켰으니까 우리가 보리차로 먹을 수 있는 차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배건법이라고 합니다. 볶아서 말린 거 배건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고온 건조, 피막 건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요. 냉장하는 방법에도 있습니다. 자, 냉장과 냉동법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냉장고에는 장기간 보관은 어려워요. 단기간만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냉동실에 넣으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거죠. 그죠? 건조법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냉장은 단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보시고요. 자, 옴저장은 뭐냐면 서류가 뭘까? 선생님 설명했었는데 야채 종류 중에서 서류, 감자, 고구마 요게 서류입니다. 그죠? 얘네는 냉에 장애를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곳 냉장고에다 감자 보관하면 검은 반점 생겨요. 그래서 어디다 보관해야 돼?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죠.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방법. 보통 옛날에는 토구를 많이 썼습니다. 땅을 파거나 아니면 동굴에 보관하거나. 이게 옴저장이야. 근데 요즘 세대는 어디다 보관해? 베란다에 보관하지. 서늘한 곳에,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방법이고요. 자, 냉장법. 0에서 4도씨예요. 0도는 그럼 냉장이야, 냉동이야? 냉장입니다.
0도씨 이하만 냉동이에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0도는 냉장입니다. 0도씨는 냉동 아니에요. 0도씨까지는 냉장이라는 거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미생물의 증식 억제, 수분 증발. 그러니까 얘네는 보호를 해주는 거지 얘네 음식을 썩게 막아주는 역할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장점 뭐라 했어? 장시간 저장은 보관이 불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냉동식은요. 마이너스 꼭 0도씨 이하라는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요. 미생물이 못 움직입니다. 미생물이 움직일 수 있는 3대 조건이 있었어. 딱 저번 주 금요일날 했는데 3대 조건 뭐 있어? 우선 영양소 있어야 되고 또 수분 또 온도 요 세 가지가 지켜져야 음식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음식은 썩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온도잖아. 그래서 냉동실에 넣으면 음식이 썩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0도씨 이하면 음식이 전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변성은 될 수 있어. 그지? 얘네가 썩진 않지만 맛은 없어질 수 있죠. 수분 같은 게 다 날아가니까. 그건 썩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점이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동결로 미생물 생육이 억제될 수가 있고요. 사멸한 것이 아니므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증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드립 현상을 볼게요. 드립 현상이 뭐냐면 자, 내가 쇠고기를 덩어리 큰 걸 사왔어요. 아니면은 봐, 오늘 내가 쇠고기를 오늘 우편이 하는 줄 알고 내가 쇠고기 거 우편이 것까지 다 썰어놨단 말이야. 그지? 쇠고기 우편이 하는 것까지 다 썰어놨는데 우편이가 오늘 또 손이 아파서 또 못하겠대. 그럼 나는 이 쇠고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얼려야 되겠지.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쇠고기가 녹이면 어떻게 되니? 수분이 빠져나가지. 그러면 그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가 비어있을 거 아니야. 수분이 이미 다 핏물이 돼서 빠져나가 있어갖고 얘가 다 비어있을 텐데 나는 이거를 다시 냉동해. 그러면 이 수분이 빠져있던 자리에 뭐가 꼈냐면요. 성에가 낍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물이 빠져나갔던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사이사이가 성에가 껴요. 이걸 드립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쇠고기의 품질이 저하된 거죠. 그죠? 오늘 우편이가 소고기 한 놈을 드립 현상을 만들어냈어. 그냥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냉동식품은 해동하고 다시 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녹았기 때문에. 녹은 거는 이미 꺼냈다가 다시 얼리는 건 괜찮아. 그지? 전화라도 줬으면. 그지? 아까 내가 녹이기 전에 우편이가 오늘한테 너한테 아침에라도 전화를 줬으면 이거를 내가 꺼내놓지 않았을 텐데 빈 공간이 안 생겼을 텐데 전화를 안 주고 얘는 이미 핏물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나는 이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시 넣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드립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냉동식품 사면은 다 모든 게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해동하면 이미 물이 생겨버리거든. 그러면 다시 냉동시켜봤자 제품의 품질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물건을 사면 내가 딱 먹을 만큼만 조금씩 소분해서 조금씩 나눈다는 걸 소분이라고 해. 조금씩 나눠서 냉동실에 얼려놔야지 그때그때 녹였다가 해동하고 녹였다가 해동하면은 제품 아무리 최고급 양재 한우를 사와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야. 녹아버리면 드립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드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열살구법 봤습니다. 저온 장시간 살구법이 있고 고온 장시간 살구법이 있고 고온 단시간 살구법이 있는데 자, 최고 소가 살구법까지 있는데 우유살균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 읽어놓을게요. 첫 번째, 저온 장시간 살균법. 60에서 65도 30분 요거 줄여놓을게요. 60에서 65도까지 30분 가열하고요. 고온 장시간은 누구 쓴대? 통조림을 쓴대요.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쓴다는 거야. 그러면 우유에는요 왜 살균 처리를 하냐? 소젖을 짜갖고 우리가 그냥 먹잖아요. 삼시세끼 어쩜 편 맞니? 산양유 짜갖고 살균시키는 거? 그렇게 살균 처리를 안 하면요 배가 아픕니다. 물론 우유에는 몸에 좋은 우리가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균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매우면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소젖이나 산양유를 우리가 그냥 먹게 되면. 그래서 꼭 무슨 방법을 써야 되냐? 살균법을 써야 돼. 그래서 일반 우유하고 파스텔 우유 차이점 아니 얘들아? 파스텔 우유가 더 비싸거든? 왜 비싼 줄 알아? 걔네는 저온 장시간 살균법을 쓰거든. 아마 광고에 나올 거야. 아마 위에도 써있을 거예요.
왜 비싸냐면 봐봐, 똑같은 공장에서 만드는데 걔네는 오랜 시간 살균 시킨대잖아.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우유에서는 하루에 나오는 양이 더 많을 텐데 더 오랫동안 살균을 시키려면은 파스텔 공장에서는 얼마만큼 더 조금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하루에 뽑아내는 게 살균을 그만큼 더 오래 시키니까.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야. 똑같은 우유를 써도 얘네는 더 오랫동안 공장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양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 단가적으로 걔네가 더 비쌀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얘네의 장점은 뭐야? 높은 온도를 안 썼으니까 더 고소한 맛이 살아있고 몸에 좋은 미생물이 그만큼 덜 파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는 저온 살균법을 쓰는 거고요. 나머지 방법들은 뭘 써? 지금 최대로 우유양을 많이 뽑아내려면 무슨 살균법을 써야 돼? 초고온 순간 살균법을 써야지. 높은 온도에서 살균을 시키면 그럼 몸에 좋은 미생물도 조금 파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우유 말고 또 우유 방법들이 또 하나 또 있다. 네모난 깍에 들어있는 우유 본 적 있어요? 이건 멸균 우유라고 합니다. 균을 다 파괴시킨 거예요. 최고 높은 온도를 씁니다. 그래서 얘의 유통기한은 한 달이 넘어. 우리 보통 우유가 한 5일 정도 되거든, 유통기한이. 얘는 한 달이에요. 한 달이 좀 넘어요. 한 달 반 정도 돼요. 왜 그래? 균 다 없앤 거거든. 보통적으로 모든 영양소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유가 변질이 되는 건데 얘는요, 멸균 우유는요 완벽하게 다 사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 먹으면 고소한 맛이 조금 떨어져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다 사멸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왜 만들어내? 아니,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상관없어. 섬은, 저 산골 지방은 우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못 가요. 5일 안에 이게 유통기한이 가려면 매일매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슈퍼에. 근데 그렇게 공급할 수 있나? 산지방이고 섬인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런 데는 거의 아마 놀러가서 텀이나 이런 데 들어가봐. 거기는 일반 우유 안 팔아. 멸균 우유밖에 못 파는 거죠. 유통기한이 길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실온에 놔도 안 썩어. 바깥에 놔둬도 돼. 걔가 썩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물론 개봉하면 썩죠. 근데 개봉하지 않은 순간에는 썩지 않게 되는 게 바로 멸균 우유인 거고, 일반적인 우유의 살균법으로는 요 통조림 빼고 고온 단시간, 그 다음 초고온 순간, 저온 장시간 우유 살균법에 해당하는 살균법 3가지입니다. 그럼 다음 중 우유 살균법에 해당되는 살균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아닌 것은 사지선다니까. 다음 우유 살균법이 아닌 것은 그럼 뭐야? 고온 장시간, 오랜 시간은 살균을 못 시킨다 했어요. 몸에 좋은 것까지 다 사멸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온 장시간은 통조림 살균에 쓰인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조사 살균법에는 자외선이나 방사능을 쓴 거래요. 자, 보통적으로 자외선 살균법 어디에 많이 쓰냐? 아마 식당 가서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네모난 등 안에 형광등불 있고 컵 꺼내는 거. 이게 자외선입니다. 자, 햇빛, 자외선이라는 건 햇빛이야, 열이야? 빛일까, 열일까? 빛이죠.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는 뭐 때문에 발라요? 뜨거워서 바르나? 빛에 노출돼서 탈까봐 바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건 빛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살균법을 쓸 수 있는 게 도마 같은 거, 햇볕에, 빨래, 행주 이런 것들을 자외선에다가 말리면 훨씬 더 살균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외선 살균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방사선. 요것도는 뭐 공유, 축산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식품 이제 그 주방 안에서는 잘 안 쓰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도마 같은 거 그 행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햇볕에 말리고 나면 좀 깨끗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화학적 처리에 의한 보장법 보면 염장법을 쓰래요. 염장법이 뭘까? 염분. 그쵸? 소금에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소금에 절인 거. 그치, 김치도 염장법입니다. 또 장아찌, 그치? 장아찌도 염장법이고, 젓갈도 염장법이고, 여름 되면 오이를 소금물에 담가요. 그것도 염장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랫동안 오이를 우리 만약에 나한테 오이 한 박스가 선물로 들어온 거야. 누가 농사 뒀다고.
그럼 그거 오이 냉장고에 넣어봐. 쓸 수 있나? 못 쓴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뭘 담글 수 있어? 오이지를 담근다는 거야. 그럼 2달도 먹을 수 있잖아. 3달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식품의 보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염장법을 쓰면 그럼 소금을 몇 퍼센트 써야 되냐? 10%를 쓰라는 거예요. 10%야 들어가야 염장법. 10%도 안 들어간다면 오이가 부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젓갈류는 좀 달라요. 젓갈류는 몇 퍼센트 느려요? 20% 이상 느려요. 왜냐하면 젓갈류는 조금 더 수분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수분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미생물이 더 첨가할 수 있으니까 젓갈은 20% 이상 쓰고 일반적인 거는 10% 이상을 써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당장법. 당은 뭐야? 설탕. 당류라고 하잖아. 탄수화물. 그지? 탄수화물을 당류라고 해요. 당장법. 설탕이 재운다는 거죠. 제일 여름 봄철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매실청. 그지? 매실청 담그는 거. 엄마들이 매실청 담글 때 몇 대 몇 쓰다는 줄 알아? 매실만큼 설탕을 넣어요. 그럼 매실과 동량의 설탕을 넣는 거 몇 퍼센트로 하냐? 총 기준을 100%로 잡으면 매실이 50이 들어가고 설탕이 50이 들어간다고 해서 50% 이상의 당장법을 쓰는 게 바로 매실청입니다. 만약에 내가 임의대로 매실보다 설탕량을 적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썩어요. 그죠? 음식이. 썩을 수, 매실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곰팡이 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매실보다 설탕량을 더 많이 넣거나 아니면 동량으로 넣었을 때 바로 이 당장법이 해당이 돼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 다 담글 수 있어. 레몬청 담글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과일 다 되잖아. 사과청 다 담글 수 있어. 그럼 몇 퍼센트 이상 수분 넣어라? 얘보다 많이 넣으면 돼. 그지? 주인공보다 그람수로 따졌을 때 훨씬 더 많이 넣거나 아니면 꼭 50%를 지켜야 당장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는 달라요. 잼은 달라요. 잼은 왜 다르냐? 겔이라고 얘기하고요. 젤리화라고 얘기하고요. 이 말이 뭐냐? 걸쭉해졌다는 거야. 매실청 걸쭉하니? 매실청 안 걸쭉해. 약간 묽어요. 근데 잼은 걸쭉하죠. 그러면 매실청보다 설탕이 더 들어가야 될까? 덜 들어가야 될까? 걸쭉하게 만들려면 더 들어가야지. 그래서 걸쭉하게 만들어야 되는 젤리화나 겔을 형성하려면 60% 이상의 설탕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잼 만들기가 진짜 쉽거든. 그냥 요즘 이제 딸기 물릴 때 됐어. 그럼 딸기 물릴 때면 딸기 이만큼 사다 놓고 잼이랑 넣고 끓이기만 하면 젤리가 돼. 잼이 돼. 근데 엄마들이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게 60%를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지? 설탕이 과일만큼 들어가면 왠지 건강에 해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설탕량을 줄여요. 그래서 일반 사 먹는 잼은 실온에 놔둬도 썩질 않는데 이상하게 집에서 만든 거는 실온에 놔두면 썩어. 곰팡이가 생기고. 뭐 때문이야? 60% 이상의 설탕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산저장법, 피클 만드는 거. 그지? 피클에 절이면 오랫동안 오이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식초에 절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화학물질 첨가법 이런 거 있고요. 발효 처리에 의한 보존 25페이지입니다. 발효 처리에 의한 보존 준영아 25페이지. 자, 세균 효모 응용법. 자, 세균이나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몸에 좋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몸에 좋게 이용하는 방법. 치즈, 김치, 요구르트, 청국장, 식초, 발효주, 빵입니다. 우리 막걸리에도 발효균이 있거든. 안에 막걸리가. 그래서 막걸리를 안 먹고 유통기한 지나서 계속 오래 놔두잖아. 막걸리 식초가 돼. 자연적으로. 누구 때문이야? 발효균 때문에. 막걸리 안에 있는 균 효모가요. 알아서 식초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그 막걸리 식초거든. 그래서 이 발효주 이런 것들이 발효균에 의해서 보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곰팡이 응용법, 된장, 고추장. 어떻게 보면 호주를 발효시켜서 그 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간장, 된장. 그럼 이 안에서 지금 봐봐. 세균과 효모를 이용한 발효가 있고 곰팡이에 의한 발효가 있어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세균에 의한 발효법이 아닌 것은? 그럼 뭐 골라야 돼? 된장, 고추장 골라야 되고. 다음 중 곰팡이에 의한 발효 방법이 아닌 식품이 아닌 것은? 그러면 김치, 치즈 이런 것들이 세균성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종합정 이것 방에 갑시다. 훈연법까지 갑시다. 자, 훈연제의 대표적인 식품이 있죠. 베이컨. 그리고 또 뭐 있어? 훈제 식품. 훈연이라는 게 뭘까? 훈연. 가열을 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캠핑 가서 프라이팬에 안 구워 먹고 어디다 구워 먹니? 삼겹살. 수세 구워 먹지. 왜? 프라이팬에 구워 먹지? 얘가 왜 더 맛있을까? 왜 더 맛있을까? 아, 그냥 모르고 그냥 먹었어? 아, 그냥 맛 때문에 캠프파이어 하려고? 왜 맛있을까? 아, 수세 굽잖아. 순향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세 향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삼겹살이 맛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훈연입니다. 훈제되어서 연기에 끌려서 그 냄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직접 구운 거고요. 연기만 끌려서 여기다 장작불을 떼고 열이 직접적으로 못 닿는 위치에 놓고요. 연기로만 얘네를 향한만 입힌 거예요. 그걸 스모크라고 얘기합니다. 햄, 소세지, 훈제 연어. 연어 이건 안 익었잖아요. 훈제 연어, 그 다음 베이컨 이런 것들이 훈연 제품에 해당이 돼요. 그럼 내가 얘기했죠. 나무를 태운 거라고. 그럼 다음 중 훈연 제품에 사용 못하는 나무가 나와요. 1번 참나무, 2번 벚나무, 3번 소나무, 4번 사과나무. 자, 다음 중 훈연에 사용할 수 없는 나무는 몇 번일까? 4시선다야. 고르면 돼. 찍으면 돼. 뭘까요? 찍으라고. 4번. 4번? 또 3번. 맞았어. 3번이야. 왜 3번일까? 얘는 송진이 나와요. 소나무 알지? 진액 나오는 거. 송진 나와요. 진액이 나옵니다. 진액이 나오는 나무는요, 훈연을 시키면요, 훈제 연기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진 냄새가 나요. 송진, 왜 소나무 이렇게 분지르면 손에서 냄새 나잖아. 그 냄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훈연의 특정에 제일 좋은 건 솔직히 참숯이라고 얘기하지. 참나가 제일 좋은데 모든 나무 다 해당돼요. 왜? 어차피 나무 태운 연기만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소나무나 잣나무, 송진, 침엽수라고 해요. 왜 침엽수라고 얘기하냐? 이파리가 침처럼 생겼다고 해서 침엽수예요. 이파리가 침처럼 생겼잖아. 요거는 송진이 나오거든요. 요 송진이 나오는 나무는 훈연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액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훈연법에 해당되는 나무들 꼭 보셔야 되고요. 영건법은 소금 첨가해서 건조시키는 거. 요게 조기라고 했어요. 조미법, 뭐 밀봉법 이런 거 있는데 이 밀봉법에 밑에 줄거놓읍시다. 통조림, 병조림, 진공포장, 레토르트 식품. 레토르트 식품 내가 한번 설명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레토르트 식품 뭘까? 레토르트 파우치라고 했어. 그치? 그치. 3분 요리 들어가는 그 파우치. 그게 레토르트 파우치라고 해요. 그 은박 파우치. 난 아직도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 음식이 썩지 않잖아. 그지? 실온에 놔뒀는데도 카레가 짜장이 썩지 않잖아. 그 파우치 덕분입니다. 햇빛도 통과 못하죠. 완전 진공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전혀 썩을 수 없게 되는 거야. 미생물이 들어갈 수도 없고 온도의 변화도 많이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레토르트 파우치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음식을 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많이 나와요. 21번까지 문제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수요일에는 식중독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